저는 뭐 막 훌륭한 투자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막 증권가에 있었던 뭐 전문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개인 투자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하시잖아요. 예. 더 좋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경제 교육에 관심이 많았었고 저도 이제 정말 증권가에 들어가려고 자격증을 다 따고 투자를 하고 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제가 유튜브를 찍어도 될까라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어떤 뭐 경제적인 지식 뭐 이런 관점보다는 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과정 자체가 누군가에게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계속 하게 된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스토리를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웠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고 그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근데 이 투자를 그냥 요행을 바란 게 아니라 정말 고생 끝에 하는 투자들 그 과정에서 결실을 맺었고 나중에는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쓰고 싶어서 지금도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뭐 정말 좀 일찍 본다고 하면은 15살이에요. 네. 이게 15살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네. 집안이 되게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사업이 쫄딱 망하니까 모든 걸 잃는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을 잃고 집을 잃고 이게 아니라 내가 돈을 다 잃으면은 가족을 잃어요. 가족들이 같이 모여 살 수가 없어요.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결국은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어딘가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럼 친구들도 잃고 그렇다 친구들이랑 연락이 지금 같은 시대도 아니니까 연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뭘 잃으냐면 앞으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싶다, 뭘 해보고 싶다 그런 것까지 다 사라집니다. 완전히 절망 끝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닥에서 어떻게 내가 다시 잘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15살 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또 이제 있었는데 저희 이모 집에 경매책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 경매책을 보는 순간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돈을 벌면 내가 잃었던 집도 찾아올 수가 있고, 잃었던 것들을 다 이제 가족들도 데려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구나. 그 15살에 그래서 그 경매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와. 그 어떻게 돈을 벌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공부를 지금부터 해두면 언젠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사를 갔는데, 우연히 이사 간 집이 박찬호 선수 윗집이었어요. 공주에. 그러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진짜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선수고 이랬는데 그 선수의 생각, 집이 저희 집에서 밑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꿈을 이루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동네 살다 보니까 박찬호 선수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었는지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운동선수도 주전으로 안 넣어줍니다. 이제 뭐 그런 서러움들까지 이제 보면서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다 보니까 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이 악물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학원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원비가 없어서 이모한테 찾아가서 학원비를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학원 다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진짜 비효율적이구나. 그래서 그냥 한두 달 만에 그만두고 스스로 독학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장학금으로 이제 참고서 계속 사고 그런 끝에 이제 대학을 갈라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비를 벌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대학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 처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학은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가 없구나. 이제 이런 또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장 내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다닐 수 있는 대학을 찾기 위해서 그때 이제 부산으로 갔었고 이제 거기서 또 우연히 만났던 이제 과외 학부모들, 뭐 집 주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건설업 관련 종사자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관점들도 많이 알려주셨고 마침 또 건설주를 투자하기도 너무 좋은 환경이었었고 이래서 또 부동산과 주식을 동시에 이제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21살부터 주식도 이제 21살에 투자를 시작했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21살부터 재건축을 보러 다녔어요. 우연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좀 21살한테 뜬금포로 거기 광안리에 재건축하니까 거기 알아봐라 사라 3번을 강요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거는 제 뜻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늘의 뜻이다. 이래서 이제 가서 이제 알아보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었죠. 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전인구 소장님이 굉장히 근면성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일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런 어렸을 적부터 좀 이렇게 습관이 좀 형성이 된 거 그런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이제 왜냐하면 경쟁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사람이 네. 있으면 그럼 내가 어떤 것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 했을 때 남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걸 제가 하면 예. 일을 따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과외 같은 경우도 보면 수학 과외만 합니다. 영어 과외만 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시간이 다 되면은 다른 과목까지 다 해주겠다. 뭐 문제가 없다. 뭐 이제 수능 친절 만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니까 과외 구하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어차피 같은 가격 안에 다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저는 이제 그 전 과목을 두루두루 하려면 제가 좀 더 고생을 해야 되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 학원 강사할 때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하나를 더 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마진율을 줄여서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요소를 어필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사업적으로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재테크할 때도 사람들 보니까 편하게 앉아서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살아온 방식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직접 가서 눈으로 한 번은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부동산도 눈으로 보고 주식도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남들보다 좀 더 좋은 힌트를 하나씩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의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표현 중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 절망의 끝이라는 약간 그런 표현을 써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고 지금은 또 50만이 넘는 유튜버까지 되셨잖아요. 성공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그래도 한 10년, 2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이 이제 별로 없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근면성실하게 뭔가를 또 배우고 실천하고 이러면 몇십 년 후에 지금의 전인구 소장님의 모습 같은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제 예전에 뭐 이렇게 돈이 벌었다라고 그러면 몇 년 뒤에면 그 방법은 다 끝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당신 때나 그렇게 벌 수 있었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어떤 그런 투자 수단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귀찮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 사면 되는데요. 뭐 사서 편하게 돈을 벌면 되는데요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말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왜 그런 고민을 했고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두렵진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용기를 냈을까? 그리고 이제 했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은 차별화를 두고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관점을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는 주식들이 있고 오르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뭐 오르는 코인들도 있겠죠. 그것들을 이제 본인이 잘 찾아보는 게 그런 어떤 과정을 좀 중시하면 나올 수 있다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 가능하다. 스토리 좀 듣다가 그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 어떻게 하시면서 이렇게 좀 밟아 오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예전에는 그냥 주식 방송 같은 거 틀어놓고 잠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경제신문 다 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네, 다 해봤어요. 막 주간지를 계속 배송시켜서 읽어보고, 강연도 따라가 보고, 뭐 이제 했는데, 너무 시간의 소비가 좀 큰 것 같고,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뭐 예를 들어 부동산 난 아파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파트 투자에 대한 책을 한 권 읽고 주식이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을 읽는 게 시간 대비 효율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직접 투자를 해보거나 뭐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직접 투자는 좀 어려우니까 정말 투자를 진행하기 직전 단계까지라도 가서 직접 움직여 보면은 그때 얻는 현실 정보들이 되게 많아져요. 이론과 실제의 갭을 줄여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치가 쌓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패를 되게 많이 두려워하는데 적당한 돈에서 잃는 거는 그렇게 상관없어요. 인생을 영향을 주는 돈들은 아니니까 실패도 많이 해보시고 많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주식 공부를 하다가 부동산 전략을 또 찾았고 부동산 투자법으로 다시 주식 투자를 했더니 의외로 성공률이 높았어요. 부동산은 보통 2년 이상 투자하잖아요. 주식은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좀 더 좀 시야를 길게 보는 관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말씀 들으니까 삼성전자 힘들어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고점이 2021년 초였으면 1년 좀 지난 건데 보통 아파트는 길게 기다려주면서 그러네요. 주식은 당장 올라주길 바랄 마음인데 기업도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수익을 내서 이게 나오려면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줬으면 좋겠다. 네. 어제 그 지수를 보니까 나스닥이 진짜 3.8%인가요? 엄청 거기에서 새벽에 1% 또 떨어졌어요. 다음날 아침에 선물 지수로 합쳐서 5%까지 하락했다가
다행히 이제 한 4% 정도를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서 떨어질 때가 있고요. 그냥 이유 없이 먼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보통 시간을 조금 텀을 두면 결국은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어제 같은 이유는 큰 이슈 없이 그냥 떨어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뉴스가 나온다던가 다음에 대한 긴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뉴스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냥 뭐 IMF 세계 경제은행이 전체적인 경쟁률을 좀 성장률을 낮게 지금 책정을 했다. 뭐 러시아 전쟁이 좀 더 세게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사이즈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런 이슈 대비 증시가 마이너스 5%까지 가는 게 정상인가라 봤을 땐 안 맞아요. 그거는 뭔가 다른 이유가 더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근데 그것들이 아무리 찾아보려 하더라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밝혀지겠죠. 아니면 그냥 과한 뭐 매도가 누가 나왔다던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저번 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이제 화요일 계속 3번 연속으로 크게 떨어졌거든요.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갈 곳이 없어서. 지금 뭐 당장 뭐 이래도 뭐 사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사시면 돈 법니다 라 말하는 사람도 없고 뭐 사면 돈 법니다 하더라도 따라 사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무서워서. 다들 지금 공포가 잔뜩 질려있다라는 거죠. 그럼 공포가 질려있는 상태에서는 조그만한 이야기들만 던져줘도 사람들이 기겁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상하이가 조금 가장 큰 문제가 좀 아닐까. 이 봉쇄가 우리는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말겠지라 했는데 한 달 가까이 되면서 이게 베이징으로도 넘어가고 전반적으로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인 거예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라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거 보통 그냥 밀어붙이면은 더 갈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던진 게 아닌가, 패닉장이 벌어진 게 아닌가. 반대로 말하면은 기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반대적으로 일방적인 비관론들로 둘러싸여서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약간 더 심리적인 요소가 그죠. 있다고 크다. 네. 최근에 또 실적 발표 데이거든요. 요새 시즌이.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 대해서 과하게 두려운 거예요. 그 실적도 그렇게 막 안 좋긴 하다고 뭐 구글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 너무 좋았던 거고 그거에 대비해서 그냥 준하는 성적이라고 하는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애매하다 싶어버리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GE가 10% 넘게 하락하고 테슬라도 이렇게 넘게 하락하고 이러면서 테슬라도 되게 좋았잖아요. 어디 있었는지. 테슬라는 실적이 잘 나와도 그러니까요. 트위터를 산대 이러면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그게 거고. 왜 그럴까? 이제 좀 약간 스트레스적인 히스테리를 보이는 장이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너무 공포에 질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오히려 약간 역발상의 느낌이 나. 역발상에 대한 용기가 생겨요.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이러니까 나는 사볼까? 이제 그런 쪽으로 다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더 바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장세를 좀 보다가 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우선은 장세를 보다 사는 게 제일 좋죠. 좀 더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다가 더 밑에 바닥인 그렇죠.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위기 상황이 해제되는 걸 보고 나서 사는 게 가격은 아주 싸게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돈을 잃지는 않거든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간다라 그러면 분할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 판단이 틀렸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되죠. 그 분할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 전인구 소장님 어떻게 하세요? 우선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주가가 10% 떨어지면 더 사드리겠다.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그냥 뭐 시기 텀을 두고 한 달마다 뭐 사겠다. 아니면은 뭐 떨어지는 날마다 사겠다. 자기마다 관점이 다른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면은 계속 장을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분할 투자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피터 린치 그 펀드 나왔을 때 마젤란 펀드 했을 때 13년 동안 연평균 29% 수익률을 냈는데 거기 투자자 중에 절반이 돈을 잃었어요. 단 한 해도 손실 난 해가 없었습니다. 근데 절반이 돈을 잃었다는 거는 대부분 다 단타로 다 고점 매수, 저점 매도로 털고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봤구나.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한테 추천드린다고 하면은 그냥 월급날에 사세요. 아, 그냥 기계적으로? 예, 그냥 기계적으로 월급날 뭐 내 생활비 얼마, 뭐 이거 얼마, 투자할 돈 얼마. 근데 이 중에서도 한국장이 얼마, 미국장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사시는 게 그나마 자기의 어떤 루틴을 지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루틴 유지가 안 돼요. 좀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예,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그러다 보너스 나오면 또 그냥 중간중간 한 번 더 사고 대신에 이제 정말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잘 픽을 해놔야 되겠죠. 아, 그렇게. 예. 그러면은 소장님께서는 이제 주식시장을 이렇게 오래 봐오셨잖아요. 지금과 같은 이렇게 공포에 질린 장 좀 이렇게 비교할 만한 때가 있을까요? 많죠. IT 버블 때 한 번 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는데 가장 어쨌든 제 투자 경험에서 가장 흡사했던 때가 2007년 말이랑 비슷해요. 서브프라임 전에. 예, 서브프라임 전에도 뉴스들 보시면은 이게 2000 넘었던 코스피가 1800이 막 깨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막 왜 이러지? 외국인들이 왜 팔고 나가는 거지? 아니다, 다시 오를 거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었는데 나중에 2008년 지나고 나서 결국 1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엄청난 하락장이 왔죠. 1년 딱 지났을 때부터. 그때 가을에 그러니까 2007년 가을에 위기가 오고 2008년 가을에 폭락장이 왔었죠. 예. 그때 1년 동안은 사람들이 대체 왜 이렇게 이럴까? 왜 힘이 없을까? 왔다 갔다 하던 시기였었거든요. 뭐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아닐까? 분위기를 보자라고 하면 그거였고 역대적으로 그 위기라던가 하락장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요? 예전에는 이유가 단순했어요. 한 가지 이유로 하락했고 한 가지 이유가 해소되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꼬였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하는 이제 코로나가 있었고 그러면서 봉쇄가 자주 벌어지면서 공급난이 벌어졌던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물가가 더 꼬여버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진정되려 했더니 중국이 다시 또 상하이 봉쇄를 하면서 또 꼬였어요. 이제는 견디다 못하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는 금리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분명 작년 시점만 해도 뭐 그렇게 금리 많이 안 올릴 거라고 관점을 줬다가 점점 연준에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금리를 많이 올릴 거라고 이제 발언을 바꾸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또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런 거에다가 유가가 또 치솟았어요. 그럼 유가를 낮게 할 수 있냐라고 봤더니 낮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변수가 뭔가 봤더니 그린 인플레이션. 친환경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만들어 놨던 이제 국제적인 합의로 만들어 놓은 규제들로 인해서 지금의 인플레를 해결할 만한 공급 확대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셰일 가스들, 셰일 업체들이 이제 채굴을 하면은 이산화탄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바이든이 이제 공공부지에서 임대를 금지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셰일 업체들이 시출을 할 만한 땅들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죠.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 아주 유가가 올라가니까 다행히 그러니까 우리 뭐랄까 그 손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손이었더라? 아니 일단 뭐 시장 논리대로 치면은 보이지 않는 손? 네, 보이지 않는 손. 시장 논리대로 치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공급이 같이 늘어나면서 이제 가격이 맞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친환경 때문에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까지 꼬이기 시작하면서 실타래가 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럼 이 5가지를 어떻게 한 번에 풀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영웅이 등장할 거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야,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좀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한 1년 후에 더 폭락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삼국지의 비유를 하자라고 하면은 이제 총나라로 이제 조조의 군대가 5가지 방향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장수는 이렇게 막으면 되고 이건 이렇게 막으면 되는데 5가지 동시에 하니까 장수가 5명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딘가가 뚫리면 지는 거겠죠. 그럼 이거를 다 막아낼 수 있냐 없냐를 이제 제갈공명이 있어야 되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답이 단순했어요. 인플레였어요. 그럼 이 인플레를 해결할 기미가 있냐 없냐가 앞으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냐 없냐의 모든 키가 될 겁니다. 인플레를 잡느냐? 예. 그럼 인플레를 잡히게 되면 금리도 이렇게 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어져요.
인플레가 잡히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도 그동안 가격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순이익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까 금리를 안 올렸으니까 유동성이 아직까지 살아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기업들은 이익이 늘어나고 그럼 돈들이 다시 또 한 번 더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유동성으로 다시 한번 또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럼 이 인플레를 무엇으로 잡을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지금의 관점인데 지금에서는 인플레를 잡을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뉴스가 다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저도 고민을 해봤었어요. 의외로 키가 단순하긴 합니다. 하나씩 풀면 돼요. 인생 살면서도 갑자기 삶의 문제가 여러 개가 섞일 때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하나씩 벗겨나가면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인플레도 하나씩 해결하면 돼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좀 보니까 무기를 굉장히 많이 소진해가지고 더 이상 싸울 무기도 별로 없대요. 그래요? 이제 서방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재고가 이제 바닥이 나가고 그렇구나. 이제 러시아에서도 얼마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서방 뉴스에서는 70% 이상은 쓴 것 같다. 이제 남아있는 무기가 많지 않을 거다, 미사일들이. 그러면 결국은 합의로 가겠죠. 뭐 합의가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됐다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공급이 들어올 거고 원자재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봉쇄를 하고 있지만 이 봉쇄를 풀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무역이 원활해질 거고 그러면 이제 공급량이 좀 끊겨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문제였었는데 자동차도 이제 어느 정도 적체됐던 것들이 슬슬 해결되면서 지금 보면 뭐 아반떼가 7개월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제 뭐 한 2달 뒤는 5개월만 있으면 된다더라. 3개월만 있으면 된다더라. 한 달만 있으면 된다더라.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인플레가 좀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미국으로 치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서 야금야금 잡혀가지 않을까. 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인플레라는 게. 그러면 조금 시점을 두고 올 하반기부터는 이런 긍정적인 뉴스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이제 금리를 조금 올리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좀 수순이라고. 예, 각오를 해야 되겠죠. 와. 예, 아무래도 예전만 0.25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사람들이 0.5라고 생각하다가 아니다 0.75까지 갈 것 같아.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라고. 근데 보면 예전에 폴 볼커가 하루 만에 4% 올린 적도 있었어요. 그럼 16단계 올렸어요. 폴 버커가 그분 아닌가요? 그 엄청나게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 예,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런데 이제 그때 파월의 입에서 폴 볼커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급락한 거예요. 저번 주에. 그래요? 예. 그 폴 볼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쉽게 표현하자면 이 연준 의장들 역사상에는 이순신 같은 사람인 거죠. 내 한 번 바쳐서 내가 경제를 살리겠다. 내가 욕 다 먹더라도. 네, 내가 총대 매겠다. 폴 볼커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파월이 총대를 매겠다는 뜻이구나. 완전 대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린다는 거야? 그분이 한 10몇 프로, 20몇 프로까지 올렸잖아요. 네, 21%까지 올렸습니다. 와, 기준금리를. 네. 그러면 이제 뭐 알다시피 다 죽는 거죠. 이게 그땐 스태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이긴 한데 지금 스태그냐 인플레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만약에 스태그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폴 볼커로 빙의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서라도 뭐 기업이 무너지든 서민들이 고통을 받던 간에 우선은 금리부터 올려서 물가를 꽉 잡는 게 이제 연준의 임무가 될 거고 스태그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금리를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조절을 해나가겠죠. 지금은 스태그냐 아니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경기가 둔화될 것이냐 아니면은 경기가 좋을 것이냐. 그 보통 금리를 초기에 이렇게 인상할 때는 보통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괜찮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닌가 본 거예요. 이제 급하게 올리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금리라는 게 올리고 나면 효과가 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증시는 바로 반응을 하는데 그 현실은 좀 반응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대출 받고 대출 적용되고 하다 보니까 딜레이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릴 건데 정책자는 그렇지 않죠. 당장 매달 물가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를 올렸는데 왜 다음 달 물가가 또 올랐어? 뭐야 하면서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세게 하다 보니까 이게 3개월, 6개월 뒤에 누적돼서 갑자기 경기 침체로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역대 경제 위기가 다 그렇게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게 연속적으로 벌어졌을 때 그 후유증이 몇 달 뒤에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좀 보면서 한 3달 정도 텀을 보면서 야금야금 올려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물가 상태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더 세게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혹시 경기 침체와 경기가 좋다 여기 두 가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미국은 괜찮아요.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유럽은 나빠요. 예, 원래는 근데 코스피에 투자하시려면 미국 경기 보지 마시고 유럽 경기를 봐야 돼요. 유럽 경기가 좋았을 때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잘 일치합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국이 아니고? 미국은 다 죽어도 본인은 좀 끝까지 살아남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쟁으로 치면 장군만 안 죽고 병사들이 다 죽으면 전쟁 진 거거든요. 근데 네. 장군이 멀쩡하니까 전쟁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유럽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바로미터에 좀 가깝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좀 소비 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럽 쪽을 좀 보시는 게 더 먼저일 것 같고 지금 상황은 유럽이 굉장히 안 좋고 미국은 경기가 그래도 잘 버티고 좋아요. 그럼 유럽이 막 버티고 있는데 이제 두 군데가 좋아져야 돼요. 유럽이랑 중국의 경기가 같이 좋아지면 세계 경제가 호황이라 부르고 이제 뭐 미국만 좋으면 좀 애매한 상태가 되는 거고 나중에 뭐 이런 말 하겠죠. 왜 국장은 떨어지고 미장만 오르나요? 이런 관점이 되는 거고 결국 미국마저 침체를 꺾여 나가면은 다 죽었다. 세계대공 이러는 거고. 맞다. 네,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소장님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시점에서 이제 주식을 만약 산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 그 오를 만한 주식,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어떤 주식이 좀 좋아 보이세요? 어떤 섹터나? 제가 뭐 지금 상황에서 딱 이거입니다 말하면 좀 그렇고 많이 떨어진 게 제일 좋아요. 뭐 이제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하락한 장에서는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를 보세요. 그것도 이제 단기간에 많이 하락한 거 말고 길게 하락한 거. 뭐 1년 내내 흘러내린 거, 뭐 6개월 내내 흘러내렸다가 다른 업종 섹터 대비 유달리 좀 많이 하락한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자면은 반도체랑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반도체 필라델피아에서 진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럼 이걸 이렇게 봐야 돼요. 국장만 보지 마시고 미국에 있는 글로벌 업종들이 어떤 상태인가 보면 전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도 전 세계가 다 안 좋고 바이오도 전 세계가 별로 다 안 좋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터널 끝이 언젠지는 또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맞아요. 아무도 이거를 모르지. 내가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주식을 하면 안 되고 선물하셔야겠죠. 그런 거고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투자자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아까 말한 그냥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월급날 해서 반도체 뭐 ETF로 얼마 뭐 바이오 ETF로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 투자법이 거의 인디언 기우제 투자법 쪽에 가깝거든요. 네, 그러세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 오는 이유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가장 크게 수익 냈던 주식이 건설주였었는데 7년 기다렸었어요. 2007년에 사서 물려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죠. 건설이라는 흐름은 이런 패턴이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기회가 올 때마다 계속 분할 매수를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뜨는 거예요. 이때다. 한 7년 정도 바라보면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7년 동안 목돈이 들어갔다가 버티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분할로 조금씩 가끔 는 거예요? 목돈도 넣고 분할도 하고 목돈 넣고 분할하고 계속 들어갔죠. 진짜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 그 7년차 되게 6년차 7년차 때 너무 확신이 왔어요. 마치 연애도 여러 사람이랑 한 사람도 연애의 고수지만 한 사람이랑 오랫동안 연애하는 사람도 고수가 되거든요. 느낌이 오잖아요. 눈빛만 봐도 얘 뭐 왔다. 이상하다. 달라졌다.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집중 매수를 더 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그 하락장이 이렇게 뭐 횡보 하락이 오다가 상승하기 직전에는 오히려 하락을 해버려요. 한 번 더 크게 하락을 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못 견디게 털을게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쫙 올라가죠. 와. 이제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벌었어요. 네. 그때 이제 경험하고 나서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 7년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부동산 위주로 이렇게 했었는데 주식 관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좀 어느 정도 또 다시 또 현금 흐름이 또 원활하게 또 생기면서 또 사람이
부동산만 하다 보니까 또 매너리즘에 빠지더라고요. 다시 또 주식도 하고 골고루 이제 좀 지금은 좀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인디언 기후제 투자법이고 이게 또 진짜 경험으로 7년 동안 이렇게 하신 거 보면 예. 진짜 처음에 살 때 많이 떨어진 거를 왜 사야 되는지 예. 그래야 싸게 그래도 사는 거니까. 물리게 되면 그래도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요. 이게 오르면 공부 안 해요. 오르면 기뻐서 언제 팔아야 돼만 머릿속에 있거든요. 근데 물린 사람은 언제 오를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왜 물렸을까?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빠삭한 전문가가 될 수 있죠. 부동산이랑 건설이랑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 마침 또 저희 주식 스승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건설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안이 깊으셔가지고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 내가 정말 해볼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좀 오래 버텼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삼성전자 지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힘들다고 하시면 안 되겠네요, 이거. 그러니까 근데 항상 이게 세용지마 투자라고 해서 제가 예, 나쁘면 반드시 또 좋아질 날이 오고 어. 좋아지면 또 나쁜 날이 와요. 내가 그냥 근데 보통 사람들은 좋아졌을 때 사고 나빠졌을 때 팝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이제 다들 팔았겠지. 이제 삼성전자 주주가 없겠지. 내가 마지막까지 삼성전자를 지키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또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고, 야. 아우 못 견디겠다, 아 난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분들은 이제 손실을 확정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워낙 대형주고 네. 시가총액 우리나라 1위 기업이고 돈도 잘 벌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있으면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때 이 7년을 버텼던 건설 기업 예. 그거는 뭘 보고 이거는 음. 망하지 않을 거고 오를 거라고 보신 거예요? 회사 재무제표를 봤을 때 아, PBR을 좀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부도가 날 거냐 아니냐를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PBR이 0.3에서 5 정도로 나와 있었는데 다시 자산 재평가를 새로 해봤어요. 이 회사가 가진 그 역삼동에 있는 빌딩, 가지고 있는 땅, 그때 경주월드도 가지고 있고, 역삼동에 그때 2008년에 헐값에 팔린 옆에 빌딩 똑같은 사이즈가 3천억에 팔렸는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헐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대비 10분의 1의 저평가가 되어 있고 배당이 2%에서 3%가 나왔어요. 배당도. 예. 그러면 야. 뭐 대출 이자다 생각하고 그냥 버텨보자. 그러니까 갈 수 있었던 거죠. 뭐 여러모로 안전장치를 몇 개 걸어놨었기 때문에 누가 이기나 해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뭐 재무가 불량하고 배당도 없고 이러면 누가 이기나 해보자가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좀 스스로의 어떤 심리적인 이유를 위해서 좀 안전벨트를 찾는 경향이 있어요. 아, 네. 소장님 아까 삼성전자 얘기해 주셨는데 네. 혹시 그 또 하나의 국민주가 네이버와 카카오잖아요. 아, 이거 짜장과 짬뽕이 수준이거든요. 이거. 그 네이버와 카카오 네. 와 진짜 이거 52주 최저가라고 하나요? 네. 와 신저가 그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떨어졌어요. 네. 좀 과하게 떨어졌다 생각하는 쪽인데 네. 바닥을 알 수가 없어서 다만 이제 뭐 지금 사야 된다 아닌다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다만 미래의 전망으로 봤을 때 유망한 기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거죠. 회사는 분명히 성장할 거고 네. 미래에 번영할 건데 주가도 같이 번영할 거냐는 이게 좀 안 맞았다가 맞았다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보지 말고 기업의 관점에서 보시면 매력적인 기업들이긴 합니다. 시가총액 10위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아니면 플랫폼 이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들을 보면은 유망하다.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카카오는 분할을 많이 했어요. 물적 분할을 또 준비하고 있고 네. 상장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고 네이버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좀 더 리스크가 더 적다라고 볼 수 있고 사업에서도 보면은 서로 이제는 좀 겹쳐요. SNS 대 이제 검색 사이트였었는데 점점 시장이 겹치면서 둘이 치열하게 싸우고 부딪히는 부분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드래곤볼의 손오공과 베지터다. 둘이 라이벌 구도를 했기 그래. 때문에 플랫폼이 서로 발전을 하는 거지 한쪽이 완벽히 잡아버렸으면 발전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 바람에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고 그래도 어디 투자하고 싶냐라고 하면 저는 네이버.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웹툰 그리고 이제 쇼핑 이런 쪽에서 네이버가 또 압도적이고 일본 시장까지 진출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네이버가 조금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또 그 가격 구간은 뭐 바닥은 알 수 없고 언제 네. 오를지 또 알 수 없지만 좀 싸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네이버가 PER이 30배고 이제 카카오가 이제 한 5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싼 가격은 아니에요. 미래 가치가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예전 같았으면 투자자들이 용기 내서 샀겠죠. 싸다라고 했는데. 근데 페이스북이 PER이 13배까지 떨어지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상상을 못했죠. 네. 어떻게 페이스북이 PER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거죠. 다들 똑같이 느낄 거예요. 반등하는 거 보고 사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은 다들 좀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반등을 주고 주가가 오르면 그 두려움이 욕심으로 바뀔 거예요. 진작에 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때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진짜 그 페이스북이 PER이 13? 예. 그렇게까지 확 떨어진 걸 보면서 예. 확실히 성장주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네.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이. 그쵸. 성장주가 돈을 잘 벌어도 제조업 수준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지하가 1, 2, 3층까지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번 느낀 거죠. 진짜 13이면은 진짜 완전 무슨 가치주 그런 그렇구나. 전통주랑도 비슷한 PER인데 변동성이 큰 하락장에서 지금 계좌에 많이 물리신 분들 예. 그런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물렸을 때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바깥을 보지 말고 그 기업만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외부적인 시야에 신경 쓰다 보면 공포가 없던 공포도 생겨요. 이걸 보셔야 돼요.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가? 이 기업이 앞으로도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그런데 지금 왜 떨어졌는가? 떨어진 이유가 이 기업의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유동성이라던가 그냥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주식이 좀 고평가인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견딜만 한 거겠죠. 근데 보통 보면은 기업에 문제가 있다라던가 경영자의 문제가 있다라던가 너무 고평가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 리스크를 견뎌낼 재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견뎌낼 수 있겠다 이런 사이즈가 나오면 안 팔고 버텨도 스스로가 납득이 돼요. 근데 안 그러면은 스스로 이제 설득이 안 돼요. 마음속으로 알아요. 솔직히 고평가인 거 다 알고 있고 마음속으로도 뭔가 불량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막 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그럼 언젠가는 팔고 나가게 돼버리거든요.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길게 버티려면 아까 안전벨트가 있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물린 종목 중에서 내가 이걸 왜 샀지 이름도 잘 그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네. 그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말 많아요.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손절할 필요도 있기도 하겠네요. 정리를. 우선 제가 모르는 기업을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샀는데 어느 동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매매 계약서 써서 집을 샀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제가 부동산 투자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여기가 물렸을 수도 있다라 생각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살면 돼요. 그런 집들은 사요. 그게 아니면은 견디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투자용으로 샀다라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거주도 되면서 투자도 된다 그러면 오케이가 되는 거고 실거주가 안 된다 그러면 빼야 되는 거고 투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물렸을 때 플랜 B가 있는 주식이라고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보통 이제 저평가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를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데 견뎌낼 수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은 좀 견딜 만한 주식일 거고 인플레에서 쥐약인 주식이다. 그러면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가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주식 투자법을 한번 반성해보는 그리고 조금 더 개선해보는 그런 시기로 삼을 수도 있겠네요. 말씀해주신 그런 포인트로 바라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초보자한테 이런 말을 해요. 돈을 잃어봐야 된다. 저는 제 인생에서 투자에서 가장 좋았던 교훈이 2008년이었었어요. 2008년에 코스피가 2000에서 900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이 공포를 질리면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 패닉의 수준이 지금과 다릅니다. 더해요. 이제 정말 세상이 끝났다라 생각될 정도로 지구 멸망 직전 그런 공포까지 옵니다. 근데 그 공포까지 견뎌보고 나니까 이 정도까지 공포가 오면은 아직 좀 더 견뎌볼 수 있겠구나. 이런 심리적인 도움이 되더라고요. 초보자들도 돈을 잃었을 때 오히려 내가 그냥 돈을 잃은 거 말고 여기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었나를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면은
좀 좋은 또 나중에 다음 투자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우선은 그 올해 말에 좀 물가가 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인플레 그 문제가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런 그 기업에 대한 그런 조금 더 상세한 그런 확신 그런 걸 갖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고 파악하는 게 미리 필요하다. 그 정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 아까 삼성전자 좀 이야기 나와 주셔서 삼성전자 한번 여쭤볼게요. 좋죠. 좋아해요. 저도 갤럭시 10년 넘게 썼기 때문에 저도. 그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근데 아까 그 건설주 얘기해 주셔서 뭐 별로 물어볼 거 딱히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면은 아, 삼성전자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어떤 원인으로 좀 이렇게 보세요? 이제 한번 또 성장의 한계가 온 거예요. 이제 약간 삼성전자는 스토리를 해석하는 게 되게 좋아요. 예전에는 가전업체였었다가 이제 반도체에 도전해서 메모리 반도체로 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또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파운드리에 또 도전을 해요. 벽에 부딪혀 본 거죠. 오,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역시 파운드리 안 되네. 라고 한 건데, 삼성의 스토리 역사를 보면은, 저력이 있는데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 긍정적인 뷰를 보는 거고, 지금 당장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니야, 어렵다. 파운드리는 건드리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샌드위치에 지금 끼어 있어요. 뭐 삼국지를 비유하자라고 치면 이제 관우가 이제 북벌을 나간 거예요. 이제 형주를 그냥 비워두고 올라간 겁니다. 뭐 형주야 가만히 내버려두면 누가 쳐들어오겠나 싶어서 가전이랑 스마트폰은 방치하고 파운드리를 밀고 나간 거예요. 저 파운드리를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다. 반도체 천하통일 된다. 해서 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TSMC랑 이러면서 정체가 돼버린 겁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난공불락인 거죠. 저걸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지 하면서 여기에 삼성전자 투자 금액을 보면은 죄다 뭐 비메모리라던가 이런 쪽에 투자 금액을 집중했어요. 몰빵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애플이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스마트폰을 보시면 뭐 GOS 사태를 떠나서 프리미엄 핸드폰 판매량을 보면은 너무 처참해요. 전체적인 판매량으로 보면 이제 저가 핸드폰까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애플 대비 이제 비슷한 판매 수준은 나오지만 마진율이라던가 프리미엄 핸드폰 시장에서는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폰 시장을 서서히 접혀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대한 두려움이 하나 있는 거고, 가전 같은 경우는 뭐 잘하고 있지만 이미 삼성전자라는 매출 비중에서 가전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죄다 반도체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뭐 반도체 자체가 다 안 좋기 때문에 이 정체된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다 꼬여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메모리하고 휴대폰 이때도 처음에 그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들어갈 때 되게 힘든 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 메모리 때는 이제 일본하고 경쟁을 했어야 되고 휴대폰은 또 애플하고 경쟁도 했어야 되고 파운드리도 약간 그때랑 비슷한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때랑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문제점을 봤냐면 이거는 숫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형적인 걸 하나 봤어요. 삼성전자가 야성을 좀 잃은 느낌이 나요. 그래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전 정신, 혁신 정신, 이제 싸우자 정신, 호전적인 곳이었는데 약간 매너리즘에 많이 빠진 수성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점들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원가 절감인 거예요. 장사에서 원가 절감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식당에서도 손님들이 슬슬 눈치챕니다. 이상하네. 재료가 신선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은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 좀 뭔가 변화되는 제품들, 좀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도전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막힌 게 아닌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뚫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뭐 다양한 전략이 있겠죠. 삼성전자 훨씬 더 잘하겠죠. 잘하겠는데 사람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리더를 다 교체한다라던가 보통 그럴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답답하니까 옛날에 되게 레전드를 이끌었던 CEO를 다시 데려와서 앉히는 방법이 있고요. 스타벅스나 인텔처럼 아니면은 굉장히 젊은 CEO를 위로 올려서 이제 혁신을 시도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랬던 방법 중에 하나가 구찌라는 데가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지갑을 갖고 다니는데 저기 있네요.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마 처음으로 산 명품이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구찌에서 나오는 이제 음. 새로운 이제 지갑이었었어요. 2015년에 미켈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부에서 승진을 한 겁니다. 구찌에서 이제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렇게 어린 친구를 내부 인사를 어떻게 올려서 총괄로 하냐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아이디어맨이었던 거죠. 구찌라는 낡은 브랜드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에다가 이렇게 동물이라던가 식물을 입혔어요. 충격 먹었죠. 이 소중한 아이덴티티도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이게 젊은 층한테 먹혔어요.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찌라는 주가가 몇백 올라가 버렸죠. 이런 것처럼 삼성전자도 뭔가 지금 과감한 시도를 한번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러면 지금 그런 면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요소라고 보고 네.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네. 좀 어떻다고 보세요? 이게 저렴하죠. 수준이 저렴해요. 65,000원이죠. 네. PER로 쳐도 이제 거의 10배 이하로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저라면 하이닉스 살 거예요. 이러면 또 막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반도체 업황이 나빠요, 다 같이. 그래서 하이닉스도 나쁘고 삼성전자도 나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둘 다 좋아질 건데 보통 나빴다가 좋아졌을 때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그 이유는 하이닉스는 반도체 매출 비중이 100%에 가까운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30%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률이 좀 한계가 있죠. 그런 점에서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일 수도 있고 또 스토리로 치면은 하이닉스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만 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이죠. 예측하기가 되게 쉬워요. 반도체가 굉장히 나쁘니까 좋아질 날이 오겠지. 그러면 좋아질 때까지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면 되는겠지. 단순한 투자법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저는 또 사람을 보는데 여기에 CEO가 박정호 부회장이에요. 네. 이분이 SK의 그 M&A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갔어요. 하이닉스는 파운드리로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늦었죠. 하이닉스는 한 발 늦었죠. 그러면 거기서 다른 전략을 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헤쳐나갈까는 모르겠지만 저 CEO라면 분명히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좀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호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삼국지 비유해 주실 때 위나라가 총나라를 5방향에서 이렇게 네. 쳐들어오는 그런 전략을 짜잖아요. 네. 그때 그걸 막아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갈공명이 네. 딱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막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이런 수장이 네. 있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 그러면 하이닉스 보내면 돼. 뭐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 CEO라는 역량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CEO가 뛰어나면 좋겠지만 뛰어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래 직원들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다 묵살시켜버립니다. 이러면 기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CEO라는 게 평타만 쳐줘도 되는데 이제 나쁜 CEO가 들어오면 기업이 망하는 게 순간적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좀 종합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그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반도체랑 바이오 그거를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 거기서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좀 해주셨는데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이라는 걸로 분류를 해봤을 때는 좀 어느 쪽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요? 단순하게 보면은 미국 쪽 주식이 훨씬 더 안정적이긴 하죠.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위주로 볼 거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뭐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철강,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주의 특징이 뭐냐면 좋을 때는 돈을 굉장히 잘 벌고 못 벌 때는 너무 많이 못 벌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글로벌 주식이에요. 경기 방어주예요. 그냥 마트주인데 글로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매출 성장이 일어나요. 이익이. 수비수가 성장을 해버려요.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주식들이 미국에는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트가 해외로 성장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CJ 제일제당이라던가 풀먼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해외에 있는 뭐 식품업체를 인수해 나가면서 계속 글로벌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로 봤을 때는 예, 너무 리스크에 좀 많이 좀 약간 예, 약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주식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아, 그렇구나. 네. 전 인구의 미국 주식 투자 전략 책에 보니까 네. 자녀에게 사줘야 할 친환경 주식, 예. 최고의 반도체 주식, 브랜드 순위 투자 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녀에게 친환경 주식을 사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녀에게 죄악주를 사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자녀한테 주식을 사주는 목적은 자녀가 이제 경제 공부, 금융 문맹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이제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환경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 나갈 거고 환경을 살리는 기업들도 있다. 그러면 아이들 관점에서는 기업이라는 거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갖는 게 아니라 아,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도 있구나. 이런 그 깨달음을 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 앞으로 내가 돈을 벌고 직업을 구할 때 남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들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와, 저렇게 친환경 기업이 있는데 나중에 나 저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자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자녀한테 좀 죄악주를 알려주면서 아니면은 막 좀 뭔가 한탕주의 주식을 알려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교육적인 요소로 쓰는 게 좋다라고 해서 친환경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외에도 대표적인 것들이 많아요. 요새 뭐 ESG라고 해가지고 네. ESG가 뛰어난 기업들을 자녀에게 사주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최고의 반도체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 관점에서는 이게 글로벌 신냉전이랑 꼬여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뭐 이게 최고 저게 최고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앞으로 패턴을 보니까 중국과 미국의 어떤 경제 전쟁이 엄청 치열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 전쟁이 단순히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게 아니라 블록을 짓기 시작합니다. 중국 팀, 미국 팀, 팀 단위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지금은 인플레로 지금 미국이 공격을 받고 있고 반대로 또 미국은 반도체를 중국에게 공격을 하면서 서로 막 이제 서로 크로스 펀치를 날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가 수혜를 볼 것인가? 대만이라는 곳은 뭐 굉장히 어쨌든 미국과 좀 친하게 지내면서 반도체로 수혜를 많이 보긴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게 생산 공장이 한국과 대만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로는 너무 불안한 거죠. 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보험을 좀 들고 싶어 해요. 미국 안에다 지어라. 그런 얘기도 한 거고 실제로 그래서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다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줬고 그거로도 좀 불안해요. 미국 안에 있는 기업 하나를 시켜서 너가 직접 파운드리까지 해라. 그게 인텔이 된 거죠.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인텔이라는 곳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는 이런 관점으로 봤던 거고 반대로 또 아까 같이 뭐 미국, 중국이 이렇게 되면은 인도라는 곳을 대체제로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의 힘을 좀 빼기 위해서. 그럼 세 개의 공장을 중국에서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특히 인도가 가장 대체하기 좋거든요. 인구 숫자 면에서도.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도라는 나라도 외교 전략이 중립국 전략이에요. 그래서 중국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러시아랑도 친하게 지내고 미국이랑도 친하게 지내면 이 세 나라가 인도를 서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막 경제적인 이익을 더 줄 거다. 오히려 특정 편을 들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하면서 이러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라는 나라를 포섭을 하지 않으면 중국과의 어떤 대립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를 좀 의도적으로 키울 수도 있다. 그럼 인도 ETF도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요즘에 인도 ETF 돈 많이 몰린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RP로 투자를 하는 게 있는데 IRP가 이제 1년에 700만 원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세액공제도 16.5%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인도 ETF로 그냥. 그러세요? 네. 한 인도만 10년, 20년 사세요? 보자. 네, 인도만 사고 있어요. 와. 뭐 큰 금액은 아니니까 20년 뒤에 열어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렇구나. 네, 뭐 어쨌든 수익이 안 나도 세액공제 때문에 이익이 나니까 여러모로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인도 지수 전체 그 코덱스나 나스닥 이런 것처럼. 인도 니프티 50이라고 해서 인도 시총 상위주 50개 할 수 있는 ETF가 있거든요. 그냥 거기에 그냥 투자를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IRP로는 직접 주식을 못 사니까 이러는 거죠. 어차피 내가 직접 주식을 살 수 없는 것들 ETF는 ETF로 다 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 50개 기업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도 하시나요?
하죠. 어.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이제 시총 1위 기업인데 여기 있는 뭐 다양한 사업을 다 해요. 문어발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대우. 근데 석유화학 쪽으로 사업이 제일 비중이 커요. 그래서 과거만 해도 그렇게 주가가 높지 않다가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뭐 주가가 엄청 커져 버렸고 거기에 있는 자회사 중에 지오 플랫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로 치면은 쿠팡, 네이버, 뭐 SK텔레콤 이런 뭐 카카오, 네이버를 다 합쳐놓은 겁니다.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자회사예요. 어. 그래가지고 뭐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막 다 투자해가지고 지분을 넣었고 원래 이게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었는데 장이 안 좋으니까 한 타임 쉬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했을 때 투자자들이 되게 좀 환호하지 않을까. 네, 이거는 좀 눈여겨보고 있죠. 그 외에도 인도 주식 중에서도 미국에 상장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 타타모터스라던가 이런 거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인도가 원래 또 영국과의 인연이 깊기 때문에 인도 기업들이 영국 증시에 이제 DRC, 그러니까 우리 미국 지금 ADR로 상장한 것들이 많습니다. 영국 주식을 통해서도 주식을 개별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 투자하고 싶은데 인도의 그 핵심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고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 상장이 돼 있으면 투자하면 조금 안 좋은 기업이면 투자할 것 같아가지고. 이 같이 상장해 있어요. 같이 상장. 인도에도 상장해 있지만 ADR 예탁증서라고 해서 연동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미국 주식을 통해서도 인도를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죠. 뭐 실제로 좀 많이 올랐나요?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뭐 모든 증시가 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상승 각도로 보면 10년 각도로 봤을 때 10년 평균 상승 속도 대비 좀 과하게 올라간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10년, 20년 바라보고 투자한다라는 건데 왜 그랬냐면 20년 전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 중국에서 그 영상을 보여주면 뉴스 영상에서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걸 그렇게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전거 타고 출근한다는 얘기를 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로 또 바뀌었죠. GDP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소비도 늘고 경제도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인도라는 나라도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인도 막 이러는데 20년 뒤에도 과연 그럴 거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20년 뒤에 성장할 만한 국가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어떤 분은 투자를 미국 아니면 그 개도국 그렇게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중간에 낀 애매모호한 선진국이나 중진국은 투자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장기 투자로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과 앞으로 유망주.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지금 좀 약간 나이가 이제 많은 에이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신인 유망주 둘이만 투자하는 거죠. 혹시 그 소장님은 그 주식 매매를 혹시 팔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가는 주식, 인도 주식이 그러신 건가요? 인도는 그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또 있으신가요? 괜찮게 보는 것들은 이제 보통 오를 때까지 해요. 근데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투자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나쁠 때 사서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좋을 때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낫고 계속 길게 갈 만한 것들은 미국 주식 중에서도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좀 가격 대비 좀 과하게 오른 것 같다. 좀 오버슈팅한 거 감이 있다. 그럴 때는 저도 좀 팔죠. 지금 같은 경우는 평생 모아가도 괜찮겠다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인도 ETF 말고 탄소 배출권. 이거는 앞으로 한 10년은 괜찮지 않을까 봐요. 구조상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은 코로나라던가 봉쇄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줄어들어서 이 거래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제 경기 재개가 되면 공장들은 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량을 대기 위해서 공장이 풀로 돌아가면은 이산화탄소는 계속 뿜어져 나오죠. 아직은 환경 탄소 포집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탄소 배출권을 사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아마 탄소 배출권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 그랬을 때 당연히 탄소 배출권 ETF 가격도 계속 같이 우상향하지 않을까. 보통 이 탄소 배출권 ETF들을 보면은 그 선물인데 그 만기가 12월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12월이 다 돼가면 좀 요동을 쳐요. 그때 좀 변동성이 심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하락했을 때 조금씩 사다가 이제 조금 12월부터 요동칠 때는 뭐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파시면 좋고 아니신 분들은 수익을 즐기시면 좋고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혹시 ETF인 건가요? ETF로 살 수 있어요. 미국으로 치면 KRBN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탄소 배출권이라고 치면 ETF가 몇 개 나오는데 대부분 그 유럽 탄소 배출권 그 지수를 추종을 합니다.
아, 네. 되게 좋네요. 예. 그래서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또 역으로 하는 게 있어요. 탄소를 잡아먹는 기술이 있어요. 탄소 포집 기술. 예. 그럼 이 탄소 포집 기술은 뭐냐면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엔지니어링 회사라든가. 지금같이 유가가 높을 때 시추를 하면은 탄소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탄소를 잡아서 묶어주는 거나 땅에 묻어주는 기술이 탄소 포집 기술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이제 주로 하는데 우리나라 건설사인데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PER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앞으로 서울의 재건축 이슈가 많아질 건데 서울의 재건축도 이제 브랜드를 많이 따지거든요. 브랜드가 뛰어난 그 대형 건설사이면서 해외 중동 수주를 많이 하는 건설사, 거기에 탄소 포집 기술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저평가이면서도 친환경까지 두루두루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죠. 그 소장님은 몇 종목 정도 투자하세요? 많이는 안 해요. 주력은 보통 5개 이하. 예. 그러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줄였어요. 그냥 2개 정도로. 네. 근데 그 가운데 건설주도 조금. 그쵸. 건설 관련주가 하나 있죠. 예. 그러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7년 지나고 수익이 냈잖아요. 한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건설 주기가 17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한센 주기라고 해서 미국과 뭐 영국과 일본의 이제 그 세 국가의 주택 가격 지수의 큰 흐름을 봤더니 1990년의 고점 그리고 2007년의 고점 그 다시 또 17년을 더하니까 2024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24년이 정점을 이룰 것이다. 이게 보는 게 이제 한센 주기고 그러면은 건설이나 관련된 주식들도 이 한센 주기를 따라서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게 이제 한센 주기 투자법이긴 한데 이 코로나로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 주기가 좀 깨졌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맹신하시면 또 안 됩니다. 와, 그때 그 7년 물리셨을 때 네. 공부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했죠. 건설.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확신 있게 또 들어가실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물렸을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종목에만 얼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비는 온다. 이제 어쨌든 오르는 날은 한 번은 온다 생각하고 다른 종목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다른 종목도 찾아보고 내가 이번에 돈 벌면 어디 사볼까 뭐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내가 돈 벌었을 때 다시 또 바로 다음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생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돈은 생겼는데 투자할 곳이 없으면 또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공부도 하지 않은 곳에 돈을 먼저 집어넣어요.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소장님께서 돈의 흐름이라는 또 책을 쓰셨잖아요. 거기에서 그 텐베거 주식. 예. 피터 린치가 10배 수익을 낸 비결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예. 혹시 지금 시점에서 텐베거 섹터 혹시 보이시는 게 있나요? 텐베거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생활 속의 발견 그리고 텐베거 두 가지를 결합해서 보면은 먼저 조건이 소외돼 있어야 돼요. 대중의 관심이 없는 섹터여야 되면서 저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평가이니까 안심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에서 PER이 낮다, PBR이 낮다. 그러니까 지금 물려도 우리가 물릴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하면서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되고 소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무조건 소외받았다 사는 게 아니라 소외받았는데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말하는 사양 산업들 같은 경우는 살아나기가 어렵죠. 구조적으로. 근데 지금 보면은 떨어진 주식들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다른 이유로 소외된 것들이 많아요.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그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투자자가 빠져나가서 소외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또 소외를 많이 받냐면 B2B.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대중이 별로 써본 적이 없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효성 TNC 1, 2년 전에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뭐 하는 회사인데로 됐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스판덱스를 팔아서 주가가 10배 넘게 올랐다. 이러니까 그제서야 공부를 해요. 스판덱스가. 또 HMM 그랬을 때도 해운이 뭔데 이랬다가 주가가 10배 넘게 오르고 나니까 해운업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됐던 것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저평가했던 것들이 고평가가 됐을 때 텐베거 가까이가 나오는 거지 이미 대중의 관심이 많은 주식들에서 텐베거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텐베거를 찾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부동산으로 치면 10배 오를 아파트 찾는 건 얘긴데 이미 벌써 부동산 투자자들이 사방팔방에 다 깔려있는 상태에서 혼자 소외받아 있고 이게 10배 오를 수 있는데 찾는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그렇게 목표 잡지 말고 그냥 적당히 소외된 거, 적당히 저평가된 것들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소외되고 저평가된 게 금융이 좀 그래요. 돈은 잘 버는데 소외되어 있어요. 의외로 건설도 그렇고
철근, 뭐 소재, 뭐 이런 것들 죄다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요. 통신들도 그렇고 통신 같은 경우 사람들이 사양산업으로 분류해버렸습니다. 미래가 없다라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서 5년 뒤, 10년 뒤는 되게 미래가 있는 유망사업으로 바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이유는 뭐예요? 자율주행 전기차. 자율주행도 있죠. 그리고 자율 드론. 저기 세종시 5-1 이제 스마트 시티를 가시면은 그 스마트 시티가 그런 개념이에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주차를 하시고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택배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택배도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하다 어떻게든 간에 택배가 돼야 돼요. 새로운 시스템이 도래한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생각했던 건데 이거는 뭐 제가 통신 관계자랑 얘기를 해도 아직 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이제 그런 거니까. 사람한테 물릴 수 있는 요금은 다 물렸어요. 통신이. 이제 뭐 3G, 4G, 5G 나오면서 요금제 계속 올랐고 뭐 IPTV도 했고 여러 개 있지만 더 이상 부과할 데가 없었는데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드론이 나오고 배송 로봇이 나와요. 그러면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요금제를 물리겠죠. 자율주행 자동차 구독제, 뭐 무슨 드론 구독제. 그러겠네요. 이제 구독 서비스로 가면서 로봇 구독제, 헬스케어 로봇, 뭐 가정 휴머노이드 로봇 이러면서 새로운 신사업으로 진출하기 굉장히 좋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럼 사이버 보안에서 가장 가까운 회사들이 어디냐라고 보면은 결국은 통신이거든요. 그럼 통신 회사들 중에서도 사이버 보안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템플스는 좀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미 대중의 관심이 없는 소외된 주식에다가 쌓아야 되니까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시간. 시간은 여러분이 되게 유리합니다. 당장 오를 거 말고 한 1, 2년 뒤에는 오르지 않을까? 5년 뒤에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 타이밍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길게 보시면 찾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정책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정책의 변화도 어느 날 갑자기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정책만 바뀌면 이 주식은 오를 수 있는 주식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있을 거고 변수. 뭐 우리가 생각했던데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도곡동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지었을 때만 해도 교통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었는데 터널이 땅 뚫리면서 강남 접근성이 갑자기 좋아졌던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변수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의외로 변수 하나만 바뀌면은 갑자기 좋아지는 기업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소장님께서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안 좋아요. 네, 뭐 전반적으로 안 좋다가 이제 기본이고 특히 지방이 더 안 좋고요. 그리고 서울은 조금 지금 견디는 느낌.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서울이 미국장이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신흥국장인 거죠. 네,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인데 정책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금리 영향도 있지만 우선 매수세가 실종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도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를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럼 옛날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안 되면 금매로 내놓으면 팔리겠지라고 하면서 먼저 사버려요. 사버리고 잔금을 나중에 치르고 팔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게 연달아 연쇄 효과가 벌어지면서 매수세가 활발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팔리는 걸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이거 팔리는 거 보고 사겠다가 되는 거죠. 뭐 대출 규제라던가 뭐 이제 이런 다른 규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매수세가 급속도로 말라갔다. 그럼 반대로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해서 만약에 정책적으로 해결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반등을 줄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오르지 않고 잠시 멈춰줄 수 있느냐 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 두 개가 과연 될까에 대해서 아무도 좀 의심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년 동안 지금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변수에 따라서 서울은 조금 더 어쨌든 대장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버텨주는 역할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2년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소장님께서 그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직접 경험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관찰도 해오셨잖아요. 그 시장의 조정을 받을 때 가격이 좀 떨어지기도 하나요, 많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제가 보면 세종, 동탄, 대전 이런 데 보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한 2억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아, 그 뉴스가 사실이에요. 예, 사실이에요. 왜냐면 저도 제가 거기에다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 집 시세가 2억씩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이제 체험으로 알고 있는 건데 뭐 올랐던 게 워낙 또 많이 올랐던 것도 있어요. 유달리 좀 많이 올랐던 지역이 많이 떨어지니까 우리로 치면은 나스닥에서도 유달리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럼 다시 또 상승장이 됐을 때는 거기들이 또 먼저 많이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더 추가 하락의 여지도 있겠죠.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른 지역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물려도 내가 살 수 있는 지역. 네. 어쨌든 부동산은 17년 주기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플레 영향으로 결국은 내가 물린 가격에서 올라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용인이 그랬어요. 이제 2007년에 버블7이어가지고 그때 분양가를 회복을 10년 넘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되게 와, 네. 그 그래프 보면은 진짜 힘들었을 것 네, 같아요. 아찔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17년 뭐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가격으로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에 결국은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실거주를 버틸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007년에서 뭐 한 2013년 네. 그때 이렇게 바닥까지 갈 때 많이 못 버티시고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하시는 네. 거죠. 와, 근데 17년 주기가 진짜 길긴 기네요. 보통 한 5년 정도 하락을 해요. 네. 그리고 10년 정도 꾸준히 올라요. 그래서 이제 15년, 17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부동산 지금 불패다. 10년 동안 계속 올랐으니까 영원히 오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센 주기로는 이제 정점에 다 돼 가는 시기가 다 돼 간 거죠. 아, 그렇게.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그럼 무주택자면은 그래도 막 집을 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이에요. 아, 무주택자. 아까 말한 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꼬마 빌딩 때문에 계속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한 2017년만 해도 평당 400의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작년에 알아보니까 600만 원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알아보니까 800만 원을 얘기했고 지금은 850만 원이 됐고 아마 이제 뭐 제가 다시 알아보면 이제 900만 원 부르는 데도 나오겠죠.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분양가가 과연 떨어질 수 있냐라는 거죠. 아, 건축비 자체가.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집을 샀을 때도 이제 모 지역에 분양가가 이제 아파트 분양가가 800만 원에 나온 게 있었는데 저희 또 이제 외삼촌이 또 건설 업계에 오래 계셔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 단지가 분양가가 800에 나왔는데 이거 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랬더니 건설사가 마진율이 1%다. 사야 되겠네. 건자도 뭐 인건비 조금 올라가고 이거 올라가면 그 가격 이하로 분양 못 뺀다. 그러면 저는 손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거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낫다라는 거죠. 청약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분양가에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쌀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프리미엄을 다 얹어주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무주택자 입장에서 예. 청약가는 괜찮은데 예. 그것도 30% 정도 만약에 시가보다 싸니까 근데 지금 이제 프리미엄을 다 얻은 예. 그런 거 막 10몇 억짜리를 사는 거는 조금 현금이 있다 해도 진짜 부유하지 않은 이상은 무리해서 사는 건 좀 위험하다. 그렇죠. 청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이래요. 분양 열기가 뜨거울 때는 사고 싶어 하고요. 가라앉을 때 또 안 살려고 그래요. 요즘에 송도 같은 데 보면은 네. 나오잖아요, 집주. 근데 거기들 보면은 분양가가 너무 과하게 잡혀 있어요. 아, 근데 그게 과한 건가요? 예. 보니까 되게 예. 위치도 바다도 너무 좋죠. 좋고. 좋죠. 그게 한 8, 9억대 이렇게 나오는 거 예. 같은데 그게 과한 건가요? 프리미엄 주면 12억이거든요. 네. 알짜 배기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와의 그 프리미엄 붙은 가격 갭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예전 같은 데 보면은 좀 한창 좋았을 때 경쟁률 심할 때는 뭐 분양가 4억, 5억에 나와서 그쵸. 그때는. 즉석비가 5억씩 붙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열기가 엄청났었던 거고 나중에 이런 열기가 쫙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저는 주로 집 샀을 때가 미분양 때만 샀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또 경쟁률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까 말했던 대로 건자재 값이라든가 인건비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 가격 이하로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 청약으로 당첨될 수 있다라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요. 본인이 그 이자를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도전해 보셔라.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소장님 이렇게 해서 예. 전반적으로 질문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가는데요. 예. 지금까지 질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 아, 혹시 예.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젊은 분도 많을 거고 이제 좀 적은 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내가 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은 하나 있어요. 텐베거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좀 더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작은 기업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어.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음. 건드리지 않는 기업들이 있어요. 음. 이런 기업들은 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보고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투자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낚시꾼들은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큰 곳에서 이제 찌를 던지고 있는 거고, 뭐 피레미 나오고 붕어 나오는 곳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초보자가 낚시하기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죠. 내가 직접 찾아보고 직접 애널리스트처럼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 직접 판단해 보고 직접 투자를 했을 때 의외의 대박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피터 린치가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피터 린치가 남보다 더 많이 뛴 거예요. 편하게 대기업 투자하면은 더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자잘자잘하게 작은 기업 보고 그 기업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결정하고 거기에서 텐베거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더 몸으로 고생을 좀 할 생각을 하게 되면은 텐베거 기업들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투자자들은 욕심을 먼저 생각하고 공포를 좀 나중에 생각하는데 투자에 대해서 잃으면은 가난이 갈 수가 있어요. 되게 어려워질 수가 있고 반대로 또 투자를 아예 하지 않으면 또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천천히 가난해질 것인가 빨리 가난해질 것인가 천천히 부자가 될 것인가 빠르게 부자가 될 것인가 네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두려움을 가지는 것보다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용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지식을 가져서 이제 어쨌든 천천히 부자가 될 길을 갈 거냐 빠르게 부자가 될 길을 갈 거냐 그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골고루 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만 활용하면 절대 안 되고 다 활용해야 돼요. 다 써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남들보다 경쟁력에서 조금 더 우위가 올라와요. 그랬을 때 뭔가 물건을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투자를 했을 때 남보다 더 좋은 걸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다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투자가 종합예술이라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진짜 다 예. 두루두루.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를 너무 깊숙이 아는 것보다 두루두루 아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유리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대로 연애를 한 사람과 오랫동안 하나에 길게 물려 있는 것도 꽤 더 많은 공부를 또 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은 오늘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인구의 미국 주식 투자 전략과 돈의 흐름을 쓰신 전인구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